대애언인 2018년을 예언해 주시기 위해서 무속인 한 분 나오셨는데요. 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우리 정청래 의원님.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 참 무술인 정청래입니다. 무술년이잖아 지금. 예, 맞아요. 네. 생각해보니까 의원님은 다음에는 꼭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수열처럼 헐수 국회에만 들어가시더라고요. 퐁당퐁당. 17, 19, 21 뭐 이런 식으로. 제가 그러니까 디딤돌 국회의원이죠. 그러니까 전원이라고 부르지 맙시다. 우리 미래지향적으로 21대 국회의원 정청래 의원님. 그리고 청래당 당수이기도 하시고. 네. 직함 얼마나 많으신가요? 청래당 총재,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후원의 운영위원. 원영의원. 네. 운영위원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 회장 이해찬 의원님이시고. 네네, 그렇습니다. 간사는 김현 의원이고 그렇죠. 그렇죠. 네. 우리끼리 다 해먹어요. 자, 어쨌건 오늘 모신 이유는요. 2018년의 여러 가지 정치 현안들을 네. 한번 우리가 예측도 해보고 2018년에 대한 여러 가지 정치 현안들 이야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건데요. 역시 정청래 의원에게 느끼는 건 뭐냐면은 다른 인터뷰들 좀 전에 다른 분들 인터뷰가 가셨잖아요. 예. 그 인터뷰 하려고 그러면 질문지 다 줘야 되고 과정이 복잡해요. 이분은 인터뷰 하실래요? 오케이 끝. 그리고 그럼- 나와서 바로 이야기. 얼마나 담백하고 좋습니까? 네. 예. 저는 국회의원 8년 하는 동안 저희 방에는 연설문을 쓰는 비서관이 없었습니다. 연설문을 한 번도 써본 적도 없고 그걸 읽어본 적도 없어요. 컨텐츠가 있기 때문에 걸어다니는 정치 백과사전. 이건 최민희 의원님 우리가 띄우는 방송인데. 네. 어쨌건 진짜 진심 끌어다니는 정치 백과사전. 그리고 시대를 읽는 통찰력이랄까요? 김어준하고 의원님 누가 더 낫다고 생각하세요? 김어준이 지금 하는 것은요, 다 저의 지도 방침에 하에서 잘 움직이고 있는 거죠. 김어준 똑바로 해. 근데 왜 다스베이다는 안 나가세요? 바쁘셔갖고 안 나가시는 거예요? 아니, 저도 이제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자존심 좀 세우시겠다. 그래서 이제 나오라고 요청이 있지만, 내가 그동안 파파이스에서 그 정도 노력봉사 했으면 됐지. 이제 니네끼리 알아서 잘 해봐. 근데 지금 잘 안 돼, 지금. 다스베이다가. 확실히 서로 입장이 이렇게 크게 다르네요. 네. 근데 그분들이 그래요. 팟캐스트 포탈을 예.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이제 그쪽에서 독점으로 내고 있는데 뭔가 생각을 잘못했다는 이야기를 내가 우리 지인들한테 한 적이 있어요. 그건 뭐 다른 이야기고. 정청래 의원과 어떤 재밌는 이야기가 오갈지 궁금한데 일단 첫 번째 키워드 갑니다. 1987년 정청래. 1987년은 제 평생 잊을 수 없는 한 해였고, 지금의 정청래의 의식 구조가 그 해에 굳어진 해이기도 하죠. 1987년 초에 제가 학보사를 스스로 그만둡니다. 학보사 기자였어요. 남의 이야기하듯 스스로 그만둡니다. 네, 스스로 그만두고 제가 지하 서클 오르그를 제가 찾아갑니다. 보통 선배들이 너 여기 들어와서 운동 좀 해라 이렇게 하는데, 그렇죠. 저는 이제 3학년 초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스스로 걸어가서 오르그원이 되죠. 그리고 저는 이제 학보사에 있었지만 그런 오르그에는 들어간 적이 없기 때문에 오르그가 뭘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직. ORG. 오거니제이션. 네. 무슨 말이야. 이분은 왜 왔어요? 이런 것도 모르면서. 그랬는데, 이제 학보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책을 읽잖아요. 근데 이제 정규 코스가 아니야. 지하 서클 운동권. 그래서 이제 책을 지금까지 뭐 읽었느냐고 이렇게 한번 써보라고 그러더라고요. A4 한 장을 줘요. 그래서 다 쓰고 한 장 더 달라고. 그래서 쭉 썼어요. 그랬더니 많이 읽긴 했는데 이게 순서가 뒤죽박죽이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초보라면 초보답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제가 속한 이제 팀, 그때 이제 T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공부, 학습 서클. 그리고 나 욕심이 많아가지고 늦게 시작한 만큼 내가 후배들도 많이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동시에 5개 하방팀을 내가 꾸렸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토론이 6개가 있는 거야. 6권을 또 읽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그때 하루에 3시간씩 잤어요. 정말. 운동권 열심히 하려고. 그래서 그때는 또, 우리 여성 동지께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속옷도 안 갈아입을 시간도 없고. 그렇죠. 그리고 갈아입을 수도 없고. 안 입기도 하죠. 뭐. 그래서 이제 2주간 한번 입고 뒤집어 또 입고. 뭐 이런 식으로. 오로지 운동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몇 개월을 했더니, 좀 나름대로 이제 위치가 되더라고. 올라가고. 그래서 87년 6월 항쟁 때 명동으로, 종로로 이제 진출하죠. 진출해서 6월 10일 날 그때 이제 총 걸기했잖아요. 60항쟁. 근데 제가 건대를 다녔는데 저희가 서울 캠퍼스가 12,000명이에요. 충주가 6,000명이고 그래서 18,000 일반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날 저희 학교에서만 6,000명이 나갔어요. 와, 나는 우리 학교 학생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6,000명이 새까맣게 해가지고 스크럼 짜고 학교 민주광장 있잖아요. 한 바퀴 돌고 나가는 거야. 진출하는 거야. 멋있다. 그랬더니 명동 갔더니 사람이 막 미어 터져요. 그러니까 도로로 안 나올 수가 없어. 인도에만 서 있을 수가 없어. 그리고 6시일기에서 경적을 울리고 차량마다. 그러면서 6월 항쟁이 시작됐고 매일 나갔죠. 그때 몇 학년 되셨어요? 3학년. 3학년. 네. 그 최종 직함이 뭐였죠, 그러니까? 저는 본 적이 있는데. 조국통일 특별위원장. 제일 센 거였어요. 네. 그건 조국통일 위원장이 하자마자 그날 바로 즉각 수배. 그렇지. 네, 제일 센 거였어요. 그럼 88년도에 했고. 그래서 87년도에 계속 이제 집회를 나갔는데 6월 26일
그러니까 6.29 선언 3일 전 너무 최루탄을 쏴대니까 전경들이 뭐 신세계백화점 앞에 이런 데서는 전경이 무장해제도 당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막 너무 쏴 최루탄을. 그래서 최루탄 추방대회를 했어요. 6월 26일 날. 기억나요. 예. 네. 근데 그날 제가 명동에 있었거든요. 명동에 있는데 이제 막 뭐 사람들이 뭐 수천 명씩 막 움직이니까 나도 이제 그 다음 장소에 이제 이동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쭉 지나가요. 그게 나도 이제 지나갔지. 그랬더니 경찰이 잡네 나만 잡어. 얼짱이라? 그때는 제가 지금은 1m 75에 72kg. 대한민국 스탠다드죠, 제가. 몸매가. 어떤 백화점 가서 양복 입어도 다 맞아. 그래가지고 그 옷 파는 여성 종업원이 사랑하는 우리 아내한테 항상 이렇게 참 좋으시겠다고. 어떤 옷인들 다 맞는다고. 참 기성복인. 네. 참 아무 옷이나 다 맞아. 진짜라니까요. 근데 그때는 제가 1m 75에 지금 72kg인데 그때는 55kg 나갔어요. 너무 진짜 깡마른 말랐네. 거죠, 진짜. 진짜 말랐어요. 예. 모델급이었네 거의. 허리 사이즈가 26 막 이랬으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운동권들이 특징이 깡마르고 눈만 땡글땡글 살아있고 눈은 독수리. 얼굴 새카맣고. 독수리가 영어로 뭐죠? 이글? 네, 이글거리는 눈빛. 이글거리는 눈빛. 그 누가 봐도 운동권 학생인 거야. 그 나만 잡어. 그래서 잡아갔는데 그때는 이제 닭장차라고 그러거든요. 예. 그러면 앞에부터 나가요. 그러면 뒤까지 가는데 그 손잡이 잡고 전경들이 군합발로 막 진이게요. 그렇죠. 그리고 뒤쪽으로부터 보내는 거야. 무지하게 뜯어놨지. 그래서 제가 중부경찰서로 잡혀갔어요. 그러다가 구로경찰서로 갔다가 서초경찰서로 갔어요. 그래서 제가 구류처분을 받았어. 5일. 그래서 서초경찰서 유치장에서 6.29 선언 생중계를 거기서 봤어요. 6.29 선언을 했으면 빨리 풀어줘야 될 거 아니야. 이틀 더 살다가 나왔다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경찰에 연행된 해가 1987년 이런 거고요. 제가 경찰에 2번 잡히고 그리고 검찰에 2번 잡히고 그리고 2번 징역 가고 이제 2년 살다가 나왔는데 그 시작이 1987년이었습니다. 그 1988년도에 네. 안기부에 납치당해서 고문도 당하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학년이 되고 나서 본격적으로 내가 나서야 되겠다. 근데 그때 제일 센 게 조국통일특별위원장이었어요. 1988년은 북한 바로 알기 운동 원년이었거든요. 맞아요. 가자북으로 오라남으로. 맞아요. 만나자 판문점에서. 그래서 서울대 총학생회장에 나왔다 떨어졌지만 김중기 서울대 총학생회장 후보가 청년학생회담을 제안했어요. 그래서 6월 10일 청년학생회담을 하자. 1988년. 그래서 각 학교별로 조국통일특별위원회가 꾸려졌어요. 그래서 제가 조국통일특별위원장을 제가 자원했어요. 근데 조국통일특별위원장이 되는 순간 수배. 그 즉시 수배. 그리고 이제 구속을 각오해야 돼. 그래서 어차피 내가 학생운동을 할 바에는 외상값 계산을 다 하게 됐거든요. 근데 나는 그럼 미리 내가 그냥 자진 납세하겠다. 나를 잡아가려면 잡아가고 말란 말아라. 그래서 1988년 6월 2일이 제 생일이었습니다. 그날 건국대학교 학생회관 사회과학관 앞에서 조국통일 발대식을 했죠. 저는 근데 그때부터 대중 노선이었거든요. 영삼 노선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대중 노선. 그래서 발족식도 대중적으로 하자. 그때 근데 발족식장에서 투쟁가 뭐 민족해방가 이런 것만 부르지 대중가요를 부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대중 노선이기 때문에 제가 두만강을 불렀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하루 전날 미리 소문을 냈어요. 학교에. 누가 투신할 수 있다. 사회과학관 5층에서. 그래서 관심을 집중시키고. 그리고 제가 머리를 깎은 상태에서 하얀 두루마기를 딱 입고. 두루마기를 입고 뒤쪽에 교육대학 쪽에서 사범대학 쪽에서 뒤로 오고 2,000명 정도가 모였는데 뒤로 홍해바다 가듯이 뒤로 나오는 거예요. 쫙 가르고. 그리고 한 명을 이제 사회과학관 옥상에서 진짜로 동을 떴어요. 핸드마이크 잡고. 막 아지테이션을 해. 그리고 허수아비를 떨어뜨렸어. 사람들이 막 비명 지르고. 이 상태에서 제가 이제 사이렌을 울리면서 뒤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뒤쪽에서. 그냥 가르고. 2,000명 학우들이 일어나서 뒤에서 오니까 일어나서 쫙 길을 터주면서 기립박수 치고 남자 둘 여자 둘 하얀 소복을 입히고 대형 태극기를 앞세우고 그리고 양쪽 옆에는 8명씩 하얀 옷을 입고 흰 마스크를 하고 가드들을 딱 세우고 거기 진출했어요. 진출하자마자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오늘이 제 생일입니다. 저는 구속됩니다. 지금 이 순간 수배입니다. 시골에서는 10남매 10번째 막내 키워놨더니 우리 막내가 가서 사고 치는구나 하는 것도 우리 어머니는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는 지금 이 순간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러나 저는 우리 어머니가 1921년도에 태어나서 일제 제하 거치고 홋카이도로 강제징용 남편 보내고 그리고 6.25 때 인민군한테 끌려가서 총살 직전에 다시 돌아왔고 보릿고개 넘기고 막내 10번째 아들을 대학 보냈는데 그 아들을 막내 아들을 감옥을 보내야 되는 이 심정을 우리 어머니는 알고 있을까요? 이러면서 그렇지만 나는 어젯밤에 태극기 앞에 있는 대형 태극기를 두르고 잠을 잤습니다. 그렇게 포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 길을 나서는 것은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보다 더 크신 어머니,
우리 어머니들을 낳아주신 조국이란 더 크신 어머니를 향해서 지금 나갑니다. 이러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장대 높이 뛰기로 휴전선을 훌쩍 넘어 두만강에 풍덩 빠져 우리 조국통일의 그날 생각하면서 두만강을 부릅시다. 두만강 푸른 물에. 그 당시는 이런 노래를 대중집회에서 부르는 게 아니었어요. 금기였죠. 예. 금기지. 예. 리버를 하다고. 근데 저는 그 노래를 부르는데 다 따라하더라고. 그러면서 그 노래를 끝나고 갑자기 이제 막 이 아지테이션을 또 해요. 조국 통일을 하자고. 그러다 갑자기 도르코 면도칼 그걸 딱 꺼냅니다. 왼손으로 딱 들고 이렇게 햇빛이 쨍쨍 비치잖아요. 그리고 오른손을 다시 들어서 그 면도칼에 갖다 댑니다. 왼쪽 새끼손가락. 오른쪽 새끼손가락. 그리고 그어요. 제가. 단지 딱 그었는데 이게 처음 그으면 하얘가지고 피가 안 나요. 다시 또 X자를 그었어요. 두 번 그을 때는 너무 힘들어요. 아이고. 그 피가 철철 나죠. 그래서 미제 축출, 조국 통일 이렇게 혈서를 쓰고 그리고 추쟁선문을 입고 이제 정문 박치기 싸움을 가죠. 영화 1987이 주인공을 잘못 잡았어요. 그러게요. 이런 스토리가 치열하게 있잖아요. 그중에 예. 대표적인 분인데 정청래 주연의 영화가 나왔어야 되는데 말이죠. 1987 시즌2는 정청래 의원님 이야기로 하시는 걸로 하고 그럼 1988로 합시다, 이제. 1988 두만강. 왜냐면 1988 때 그 조국 통일 그 하다가 특별위원장 하다가 제가 안기부한테 석 달 소에 왔다가 너무 책상 위에서만 자니까 소파에 자니까 허리가 아파가지고 후배 자취방을 갔어요. 근데 누가 미행이 붙은 거야. 학내 뿌락지로. 그래서 새벽 2시에 잡혀가지고 제가 을지로에 있는 지금도 어디를 갔는지 몰라요. 연행이 됐는데 봉고차 한 대가 왔어요. 안기부 직원들이. 근데 이게 있잖아요. 손으로 당수를 한다고 그러죠. 뒤 고개를 탁 치니까 고개를 못 들겠어. 이게 고개가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어디를 갔는지 확인이 안 돼요. 그리고 혁띠부터 풀러요. 그리고 뒷대 딱 잡고 바둑 그 아다리 친다고 그러죠. 네 명이 딱 붙어가지고 가는데 2층으로는 올라갔는데 어떤 모텔인지 지금 몰라. 그래서 물 틀어놓고 비명지르니까. 네. 그리고 또 물고문을 하려고도 이제 하는 거죠. 팬티 바람으로 옷 다 벗기고 손수건으로 눈 가리고 4시간 동안 맞았어요. 집단 폭행. 그 과정에 돌아가신 분이 박종철 열사한 거죠, 뭐. 그렇죠. 그 저도 박정천 열사도 생각하고 뭐 수돗물이 막 소리가 들리니까 너무 공포스럽더라고요. 예. 그리고 맞는 게 너무 무섭고. 근데 제가 자존심을 지킬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절대 울지 말아야지. 맞고 아프다고. 그리고 이제 뒤에서 때리면 코를 깨요. 방바닥에. 그 이마를 발로 차면 뒤로 떨어지고 예. 오른쪽에서 차면 왼쪽으로 쓰러지고. 근데 울지 말아야지. 그리고 누구 자꾸 부르라고 그랬거든. 그때 조국통일 배우 조종 세력 안 불었어요. 그리고 항상 발로 차면 쓰러졌다가 다시 정자세를 해서 앉아 있는 거야. 왜냐면 내가 맞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는다. 그래서 4시간을 제가 이렇게 집단 구타 고문을 당했는데 그래도 제가 마지막 순간까지 앉아 있었어요. 정자세로. 근데 나중에 그러더라고. 그때는 수배 받아가지고 체중이 더 빠졌어. 52kg 나갔어요. 아이고. 이게 얘기하더라고. 야, 이 자식아. 조국 통일도 좋지만 좀 먹어가면서 해라. 이 새끼 때릴 때도 없네. 이미 다 때려놓고. 그러더니 옷 입으라고 그러더라고. 아,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 자, 근데 이 얘기만 들어도 1시간 갈 텐데. 네. 오늘은 아니에요. 여기까지. 그리고 방송 나가는 오늘이요. 1월 6일 일요일 오후 3시 1987 당과를 정청래 의원님이 하십니다. 저기 서울 그 피카디리 극장 여기서 오후 3시에 정청래 의원과 함께하는 1987 당관. 오늘 신청해도 늦지 않죠? 이미 찼어요. 그렇군요. 역시. 우리는 올리는 순간 마감이야. 40명. 자, 쓸데없는 통보였습니다. 자, 잠시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키워드 하나당 20분씩이면은 이거 한 서너 시간 해야 되겠는데요. 첨예한 이런 건 아니고 정말 관심사인 이야기 하나 할게요. 서울시장 그리고 정봉주. 제가 요즘 뭐 밥을 아무리 먹어도 항상 그 시장해요. 시장길을 느껴. 그리고 내가 지금 입고 다니는 이 옷 있잖아요. 네. 다 이거 백화점에 산 게 아니고 나 시장에서 시장에 샀어. 이게 시장 옷이야. 그래서 내가 지금 입고 다니는 게 시장 옷이거든 지금. 목격담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네. 시장에서 발견했다고. 그렇습니다. 예. 네, 그리고 시장에 가잖아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시장에 왔다고. 그 지금 밥 때라서 좀 시장하시죠, 여러분. 서울시장 선거는 시대의 정신이 있어야 된다. 국회의원은 개인의 의지, 노력, 정성으로 되는 거지만 서울시장 선거 같은 광역 단위의 큰 사이즈 선거는 개인의 욕심과 욕망이 있다고 또 노력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시대 정신에 맞아야 되고 시대적 요청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물론 시대 정신은 문재인 정부 성공. 저는 이게 시대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민심과 가장 맞닿아 있는 정치인으로서 다른 정치인은 하지 않는 정치 행위를 나는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사랑해도 될까요? 제가 출마해도 될까요?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출마조차 내 뜻대로 하지 않겠다. 그래서
원한다면 하는 거고 원하지 않는다면 하지 않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출마해도 될까요?라고 국민들에게 물어보는 거다. 근데 그거죠. 보니까 최근에 여론조사가 하나 나오긴 했죠. 그래서 사실상 정청래 의원이 출마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발언이 나온 이후에 네. 꽤 의미 있게 지지율이 나오던데요. 그렇게 의미 있게 큰 지지는 아니에요. 이제 정치 컨설턴트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유권자들이 그래도 저 후보에 대해서 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 후보는 딱 2명 있답니다. 대선 후보와 서울시장 후보. 무슨 말인지 들을 준비가 돼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서울시장 후보는 대선 후보랑 같은 거다. 지방선거 때. 그리고 서울시장 선거는 서울 시민이 투표하는 건 맞지만 전국 선거다. 맞아요. 전국에 있는 모든 여론이 서울로 집중돼서 후보를 고르는 거다. 그리고 서울시장은 행정가를 뽑는 게 아니다. 다음 대선에 이 사람이 나가도 좋다 하는 것을 미리 점 찍고 뽑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더욱 시대 정신이 있어야 된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지지율 6%가 나오면 이것은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다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 느낌으로는 그래도 2자릿수는 나와야 아직은 양이 안 찬다. 되지 않을까. 출마 자격이. 이 방송 나가고 나서 한 2자릿수로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는데 지금 지지율은 좀 부끄럽습니다. 근데요, 이제 그 말이 처음 나왔을 때 우리 방송으로 다뤘던 거 못 들으셨죠? 제목으로 걸어서 들으시라고 일부러. 일단 느낌 자체는 흥행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겠다 이런 느낌도 이제 있고요. 네. 페이스메이커 이런 느낌도 있고. 네. 당연히 박원순 시장이 삼성 갈 거야 해서 맥 빠진 그런 선거는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시작점이었잖아요. 이게 이제 거의 처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채널에서 제가 만약에 국회의원 3선이 됐다면 저는 대선에 나가려고 그랬어요. 경선에. 그래서 대선 경선이든 어떤 경선이든 내가 페이스메이커를 하겠다라고 선언하고 나간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렇죠. 저는 그런 룰을 깨겠다. 우리 창의적 상상력으로. 나는 문재인의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 근데 그럼 돼버려. 그래서 나는 35km 지점까지는 내가 앞에서 바람막이를 하겠다. 그리고 35km 지점에서는 내가 제자리 뛰기를 하고 있겠다. 그리고 문 후보 먼저 가시라고. 그래서 뒤따라가면서 응원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멋있잖아. 재밌고.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아니면 당대표에 나가든가. 왜냐면 2012년 때는 당이 선거를 치른 게 아니었거든. 그래서 내가 당대표가 돼서 당을 완전히 틀어쥐고 문재인 대통령을 만드는데 내가 올인하겠다. 그 꿈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현역이 아니면 당대표를 하면 민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회의장에 들어갈 자격도 없어요. 당대표지만. 그래서 원에는 당대표를 하는 것은 당한테 민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지금 대표적으로 그 모습 보여주고 있는 분 있잖아요. 매일 철수하시는 분. 뭐 그분도 그렇죠. 홍 씨도 있고요. 그런데 서울시장 부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저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근데 너는 아니야. 이 생각도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면요. 2002년도 대선 경선 때를 보면요. 노무현은 아니다. 다 그랬어요. 여의도에서는. 다 이인재 대선원이었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민심을 정확하게 못 읽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거고 저는 진짜로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공익적 삶을 살고 싶지 사익적 생활을 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공익적 생활을 하다가 정청래 너 그동안 잘했어. 너도 한번 해봐. 그러면 그때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욕심내면 절대 안 된다. 개인. 지금은 하나가 전체를 위하여 봉사할 때다. 헌신할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사셔야겠어요? 보는 사람 짠하게? 네? 정치인이라는 게 이런 선거에 누구나 다 풍운의 꿈을 꿀고 물론 여러 가지 정책 의도가 있겠지만 시작부터 나는 페이스메이커가 될 생각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사실 역사상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좀 지나친 순수함이 좀 낯선 그런 느낌이랄까요? 이제는 그 원래, 성인의 예. 반열에 들어가고 예. 있죠 지금. 새로움은 낯설음을 항상 동반합니다. 이런 거 처음 보잖아요. 낯설 수밖에 없어요. 예. 지극히 정상적인 뇌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설에는 지금 정봉주 의원이 사면되고 나서 이제 지나가는 말로 하는 여러 가지 과정 중에 언론은 뻥튀기 좋아하니까 서울시장 나갈 수도 있다. 정봉주 의원은 안 나간다고 했다. 우리 다른 인터뷰에 오신 분들이 정봉주 의원과 방송을 했었나 봐요. 며칠 전에. 근데 정봉주 의원이 서울시장 나가네 안 나가네 이렇게 약간 부정적인 얘기 했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가 그림을 만드는 거죠. 정봉주와 정청래 두 사람이 서울시장 후보로 나가면 이거 모양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부분 정리 좀 해주세요. 그건 단언합니다. 정봉주랑 싸울 일은 없습니다. 모양새가 좀 볼상사납잖아요. 아, 그럼 정봉주 전 의원이 나가면 출마 안 하시겠다? 가위바위보. 그렇다기보다는 뭐 동전 던지기 이런 것도 괜찮고. 정봉주 오늘 아직 만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만나면 진짜 나갈 거야? 이렇게 한번 물어보려고. 아하. 네. 그래서 저는 내가 꼭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 당과 우리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한 것이 첫 번째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믿을 수 있어요. 정치인이 뭐 저래. 그런데 진짜 그래요. 저는. 아니 그동안 보여온 모습이 그래요. 네. 짠할 정도로 그래서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제가 봤을 때는 컷오프 이후에 이건 정치적인 성인의 반열에 올라선 거예요. 난 놀라워 지금. 배탈의 경제. 자, 뭐 정봉주 의원과 이제 뭐 앞으로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생각보다 3월이면은 거의 뭐 공천이 확정되기도 하고 막 그래요. 얼마 남지 않았고요. 그게 6월 초니까 실제로 5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금방 오는 시간이고요. 근데 저는 그런 꿈 꾸봐요. 내가 어제 나간 방송에도 오늘 나간 방송에 그런 얘기 했네. 정봉주, 정청래 두 분 같이 나오면 나는 정청래 편을 들겠다. 정봉주는 우리 방송에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야, 그 원칙은 아주 코렉트해. 정확해. 중국말로 정취해도. 정확해요. 세 번째 키워드 들어가겠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오늘도 굉장히 뉴스들이 많이 쏟아졌는데, 김정은. 김정은 1984년 1월 8일생. 만 35세. 그럼 1987년에 만 3세였네요. 네. 김일성이 1912년 4월 15일생. 김정일 1942년 2월 16일생. 그래서 보통 30년이잖아요. 30년 주기로 한다면 46년이니까 76년. 이렇게 뭐 조작한 거 아니냐 어쨌냐 했는데 결국 밝혀진 것은 84년 1월 8일생이고요. 제가 12월 27일 날 작년 12월 27일 날 판도라 촬영장에서 신년사를 통해서 남북대화를 제안할 거다. 제가 예언을 했습니다. 제 예언은 정확하게 적중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신년사는 북한의 일련의 방향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지엄한 최고 존엄의 명령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이행하기 위해서 북한의 전체 인민이 다 노력합니다. 신년사는 1946년 김일성부터 시작해서요.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신년사의 패턴이 있습니다. 신년사는 처음에는 북조선 인민들에게 인사, 남조선 인민들에게 인사, 그리고 세계 평화 애호 민중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의 성과를 총화합니다. 그렇다면 화성 14호, 15호, 그리고 ICBM, 핵실험 이런 성과를 분명히 자랑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핵 보유국이다, 핵 강국이다 하는 것을 대내외에 천명하고 미국 까불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할 것이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각 부문별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지금 3년 차거든요. 그래서 금속공업은 뭘 해야 되고, 뭐 농업은 뭘 해야 되고, 그러면서 뭐 버섯 생산량을 늘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양식장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부분을 쭉 얘기해요. 그 다음에 대남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평창올림픽이 열리기 때문에 각급 단위의 남북회담을 제안할 것이다. 제가 예측을 했어요. 근데 각급 단위 지금 이제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되고 다시 한번 미국에 경고하고, 그리고 지도자로서 앞으로 올해를 어떻게 이끌어가겠다. 이런 패턴이거든요. 지금 북한은 북한의 입장에서 내재적으로 접근해 보면 축제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핵 무력을 갖췄다. 그리고 핵 강국이다. 그래서 본인들 그렇게 생각해요. 그다음에 지금은 여유를 갖고 느긋하게 이제 평화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게는 협박, 그리고 남쪽에게는 평화 공세. 이게 이제 일련의 기조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 신전사의 기조를 또 잡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또 문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북한 노동당이 1980년에 6차 당대회를 했습니다. 이번에 시진핑은 19차 당대회를 했죠. 6차 당대회 이후에 26년 동안 안 열었어요. 그래서 2016년 5월 달에 7차 당대회를 합니다. 북한 노동당. 그래서 이 맨 위에 가장 큰 캐치프레이가 뭐냐면 온 사회를 김일성, 김정일화 하자. 이게 이제 가장 탑 슬로건이에요. 그래서 사회주의 강국 건설, 그리고 국방력의 자위력을 갖추자. 과학기술 사상을 존중하자. 그래서 부문별로 노선을 밝혀요. 그 중에 하나가 과학기술 중시예요. 그리고 핵을 갖춘다. 이게 이제 7차 당대회 때 천명한 노선이거든요. 강령이죠. 그러니까 북한은 헌법보다 더 높은 게 이 당대회 강령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것은 예상돼 있고 그대로 지금 신년사가 나오고 그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런 거죠. 그런데 지금 1월 1일 날 김정은의 신년사가 나온 이후에 엄청나게 빠르게 돌아가가지고 남쪽에서 회담 제의하고 북쪽에서 지금 받아주고 뭐 이 상태로 스피디하게 가는데 평창 올림픽에 일단 북한이 선수단 파견하는 건 이제 기정사실화 되겠죠? 선수단 규모는 뭐 소규모일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응원단이나 예술단 이런 것이 이제 내려올 수 있고요. 그리고 북한의 응원단이 내려와서 물론 북한 선수도 응원하겠지만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을 응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좀 여유가 생겼어요, 김정은이. 그래서 북한의 입장으로는 남쪽에 있는 국민들한테 좀 이렇게 잘 보일 필요가 있고 유아세스를 할 필요가 있는 건데, 우리 새날 청취자들을 위해서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실 것 같은데, 북한이 그러면 왜 핵을 가지려고 했을까? 그 시대적 배경을 제가 잠깐 좀 말씀드리면 1989년도 90년대 동구 사회주의권이 몰락했잖아요. 예. 그리고 그 당시에 노태우 대통령이 북방 외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련, 그리고 중국,
이런 데하고 우리가 수교를 맺습니다. 북한의 입장으로는 믿을 구석이 미국과 대항해서 소련과 중국인데 아니 남쪽하고 이렇게 수교를 맺은 거예요. 친구를 뺏긴 듯한 느낌이에요. 뒷배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도 러시아도 소련도 이런 데도 우리가 못 믿겠네. 그럼 우리 스스로 우리가 자위력을 갖춰야 되겠네. 핵을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배경이 됩니다. 미국에서는 못 만들게 했죠. 그러니까 미국이 뭐라 했어요? 경수를 그럼 지어주겠다. 그래서 YS 때 실제로 우리 한국전력이 평양 이쪽에 가가지고 경수를 건설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조건이 뭐냐면 핵시설을 완전 사찰을 허용한다 하는 거였는데 미국하고 마찰을 빚어요. 왜 여기저기 쓸데없는 데 다 보려고 그러냐. 그래서 북한이 거부를 하죠. 그래서 그게 깨져요, 그게. 제네바 협정이라는 것이. 깨지고 나서 좋다 그러면 우리도 그럼 핵을 만들겠다. 이러면서 NPT를 탈퇴하고 이러면서 이제 핵 위기가 이제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걸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계속 수습하다가 마지막 찬스가 한 번 있었어요. 2번의 찬스가 있는데 2000년에 미국의 울브라이트가 평양을 갑니다. 그리고 클린턴이 평양을 가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닉슨 대통령이 베이징에 가서 모택동과 악수하고 수교했던 것처럼. 그래서 클린턴은 김대중 대통령과 합심해서 북한과 수교를 맺으려고 그랬어요, 미국이. 근데 아쉽게도 역사의 운명의 여신은 우리를 비껴갔어요. 엘고가 대통령이 된 게 아니라 조지 부시 대통령이 됐어요. 그 조지 부시 대통령이 돼서 이름처럼 그냥 조지고 부시고 한 거예요. 그래서 북한을 악의 축을 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성사가 안 됩니다. 북미 수교가. 그러면서 극단으로 치닫기 시작해요. 그래서 북한은 계속 이제 핵 개발을 이제 할 수밖에 없고 부시가 나왔으니까 또 무서우니까 자위력 차원에서. 그래서 마지막에 2005년도에 9.19 공동성명이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육자회담을 통해서. 그게 뭐냐면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북미 수교 이거예요. 평화협정. 이 세 가지 조항을 한 거거든요. 근데 미국이 가만히 보니까 이걸 그렇게 되면 이쪽에 무기를 못 팔아먹어. 그래서 9월 19일 날 공동성명을 합의하고 발표하고 바로 다음 날 방코 델타 아시아 BDA 북한 은행 계좌를 동결해버려요. 그러면서 그게 깨져버리는 거예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북한은 좋다. 미국이 니네 속셈을 알았어. 그리고 1년 후에 2006년 10월 9일 날 핵실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핵위기가 점차로 이제 고조돼가지고 북한이 핵을 갖게 되는 이런 상황으로 됐는데 결국은 동구 사회주의권 몰락과 그리고 우리의 북방외교 그리고 북한의 고립 그것이 이제 핵을 만드는 그런 계기 시대적 배경이 되겠습니다. 어쩜 이렇게 날짜나 숫자를 이렇게 기가 다 막히죠. 기억하세요? 역시 걸어다니는 시사 정치 백과사전. 너무 신기해요, 진짜. 어디 학원 다니는 것도 아닐 텐데. 사실 이번에 그 김정은이 자기 책상에 핵 버튼이 있다라고 네. 발언을 한 이후에 또 빠질 수 없죠. 트럼프가 트윗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트윗에서 내 책상에도 핵 버튼이 있는데 내 건 더 크고 더 세. 그리고 작동 중이야 이렇게 올렸거든요.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도대체? 2017년 트럼프와 김정은과 트럼프가 대결을 했잖아요.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김정은이 승리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이유는 뭐냐면 트럼프는 왔다 갔다 했어요. 어떤 때는 김정은을 칭찬했다가 어떤 때는 욕했다가. 근데 김정은은 그런 면에서는 초지일관이었거든요. 못 먹어도 고. 늑다리 미치광이. 그러니까 그 치킨 게임 하다가 결국에는 김정은이 끝까지 안 물러서고 고한 거라고 보는데 어쨌건 그 이면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일관된 전략이 먹힌 거잖아요.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미국의 외교 문서가 공개된 거 하나 있습니다. 94년도에 진짜로 북한을 치려고 했어요. 전쟁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전쟁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미군이 5만 2천 명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군과 한국군 합쳐서 50만이 죽고 일반인까지 한 100만 명 죽고 엄청난 너무나 많은 사상자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불리한 전장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의 50% 이상이 적의 사정권 안에 오밀조밀, 수도권에. 옹기종기 모여 살고 있어요. 그래서 문정인 교수 이런 분들이 연구해 놓은 논문에 의하면 전면전이 발생한다. 그럼 최소 몇만이 죽냐? 500만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피해는 최소 10,000조의 피해가 있다. 우리나라 국가에서는 25년치 예산이 그냥 순간 잿더미가 되는 거예요.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할 수가 없고 전쟁이 진짜 일어날 것 같다. 그러면 미국에서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미국이 소개 작전을 하거든요. 한국에 살고 있는 미국 사람들을 다 소집해가지고 일본으로 피신을 시킵니다. 근데 그러려면 며칠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선제 공격이라는 개념이 있을 수가 없어요. 다 들통이 나는군요. 네, 다 들통이 나고. 그래서 전쟁을 하려면 선제 공격을 하려면요. 지금은 전쟁에 군사력만 있는 게 아니라요. 경제 총 역량을 가지고 하거든요. 300%, 3배가 됐을 때 선제 공격을 한다는 거거든요. 군사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근데 이미 들통이 나. 해볼 수가 없고 수도권에 지금 배치되어 있는 장사정포가 1,100개가 있거든요. 이게 떨어지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서울시가 1,000만인데요. 방공호에 들어가서 피할 수 있는 사람은 20%밖에 안 돼요. 지하철. 200만 명밖에 수용이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800만 명은 재수 좋으면 살고 재수 나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할 수 없는 그런 지형적인 요소,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수는 없어요. 이 키워드의 마지막 질문은요. 남북 정상회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북 정상회담은 먼 것처럼 느껴지죠. 근데 이미 물꼬가 터졌고 지금 연락망이 복원됐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의 신년사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까지는 남조선 괴뢰도당 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북남이 잘해야 된다. 맞아요. 그래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인정해 준 겁니다. 이 단어 하나가 북한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신년사는요.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절대로 지금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끼리 잘해야 된다. 북남이. 그리고 관계를 사변적으로 좋게 뭐 해야 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평창올림픽은 성과적으로 진행해야 된다. 우리도 기쁘다. 그리고 우리는 공화국의 70도를 맞는 해이다. 북과 남이 다 지금 경사를 맞았다. 그것을 우리 서로 잘 해보자. 이런 거거든요. 그렇다면 정상회담까지 속도를 못 낼 이유가 없다. 근데 가장 큰 장애물은 미국 또는 김정은의 꼼수로 공격하는 세력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의 어떤 세력들의 어떤 태클 이런 게 아니라면 그분들이 반미 세력입니다. 그분들이. 한때 친미했다가 지금 반미로 돌아섰어요. 자유한국당 이런 사람들이. 왜냐하면 미국은 핵을 반대해요. 한반도에 핵이 다시 오는 거. 그렇죠. 남쪽에. 예. 근데 미국의 입장이 반대해서 지금 핵무장하자고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반미 세력이지. 그러네. 반미 세력은 척결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올게요. 다음 키워드는요. 안철수와 국민의당. 이게 재밌는 키워드인데 이것도 1시간짜리인데요. 우선 바른당과 국민의당이 합당을 하기로 한 것은 여의도 정치에서 반문재인 전선을 드디어 형성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쨌든 자유한국당이 이합 집산을 또 할 겁니다. 지방자치 이후에는 책임전가 싸움이 있어요. 거기 또 분열이 일어나거든요. 그 이삭죽기 하겠다. 그래서 튼튼한 보수대 연합을 하겠다. 이것은 뭐냐면 이미 두 정당이 합당을 하겠다. 안철수, 유승민이 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공격에 총성이 울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수 세력의 대반격이 시작됐다 하는 거고요. 그 일환으로 생긴 것이 중국 한중 정상회담 때 홀대받았다. 혼밥했다. 그리고 기자들이 맞았다. 이런 거에 대해서 문파들의 극성을 부리고 있다. 그래서 문파 일배 친박은 같이 청산해야 된다. 이러면서 문재인 지지자들을 이간질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제가 이제 결사항전으로 저가 또 맞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언론 쪽 조중동을 비롯한 언론과 SNS 이쪽에서는 문재인 지지자들의 이간질을 시작했다. 그리고 청산의 대상이다 하면서 SNS 공간 속에서의 반격이 그렇게 해서 시작된 거고 여의도 정치에서는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보수대 연합을 시동 걸었던 거. 그래서 제가 트위터에서 썼어요. 우리 정신 차려야 된다. 공격이 시작됐다. 그래서 대선 때 반문재인 전선으로 어떻게 한번 해보려다가 실패했잖아요. 근데 제가 2차 시도고 이건 리트라이에 대해서 아십니까? 제시도. 네. 어쨌건 그럼 지금 현재 안철수의 약간 폭주처럼 보이거든요. 뭐 룰도 규정도 없고 이제 이거 내가 하면 다 되는데 이렇게 돼서 결국 이제 전당대회를 어떤 방식으로 치르고 어떻게 통과하느냐만 남은 거거든요. 아무리 폭주를 해도 전당대회라는 과정을 안 거치고 합당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안철수 씨가 정치권 입문한 다음에 지금 제일 잘하고 있어요. 본인의 입장으로는. 왜냐면 계산 다 끝난 거거든요. 왼쪽 진영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대선 후보가 될 수 없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행군하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분열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는 오른쪽으로 행군한다. 이미 작심을 한 거예요. 제가 봐도 진보 개혁 진영에서 그가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은 마이너스 100%야.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정신 차린 거야 이제. 흉내내지 않고. 나는 보수다. 난 수구다. 이 오른쪽하고는 어떤 사람과도 손잡는다. 내 대선 후보를 위해서는. 이렇게 작정을 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안철수가 드디어 정신을 차렸다. 이쪽 기웃거려봤자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지지율이 올라가지도 않고. 그래서 오른쪽으로 행군하다가 돌뿌리에 걸려서 자빠질 것이다. 그러면 이제 일부 호남의 국회의원들은 탈당하나요? 탈당이든 아니면 안철수가 나가든 간에 관계없이 우린 너무 쉽게 헤어졌어요.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 노래를 부르고 다니겠죠. 이게 2018년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정치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 가장 중요한 이쪽 이벤트 같은 걸 거예요. 국민의당은 어떻게 찢어지는가? 합의의원이 정말 되겠는가? 뭐 이런 거. 어쨌건 원칙도 소신도 없이 그냥 대선을 위해서 이합 집산했던 세력들이 어떻게 다시 깨지는지 보는 것도 참 재밌네요. 나훈아는 눈물의 씨앗을 얘기했죠. 예. 저는 분열의 씨앗을 얘기하겠습니다. 예. 국민의당 태생적 한계 자체가 문재인 실호 여당이잖아요. 네. 문재인 반대 클럽이거든요. 맞아요. 정당은 정치 노선과 정체성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정권 획득이라는 같은 목표를 향해서 같이 뛰는 거거든요. 그 조직이 정당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문재인 싫어요. 요 하나만 갖고 나머지는 다 틀려. 그래서 분열을 안고 출발한 게 국민의당이에요. 그래서 국민의당을 같이 만들면서 분열의 씨가 이미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시간 문제지 언젠가는 헤어진다. 그리고 이 여기는 분당을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들이 분당하면서 통합을 얘기했거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분열하면서 통합을 얘기해요. 그리고 통합이라는 것은 커지는 거잖아요. 많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마이너스 통합이에요. 형용 모순이야. 뜨거운 얼음이죠. 왜냐하면 이것도 제가 트위터에서 예언했습니다. 바른국민당은 50명이다. 국회의원이. 근데 안철민당, 안철수, 유승민당은 25명 안팎일 거다. 이게 제가 계산을 해서 반쪽 통합이고 쪼개기 통합이고 마이너스 통합이다. 왜 그러냐면 이미 20명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20명. 못 가요. 그럼 11명 간다고 치면 지금 11명 바른정당도 황영철 의원이 얘기했어요. 그 안에서도 바른정당과 통합을 해야 된다고 의총에서 발언한 사람들이 5명 있다. 나머지 6명이잖아요. 19 플러스 6, 그럼 25잖아. 정확하게 마이너스 통합이지. 반쪽 통합이고. 얼마의 병사를 잃더라도 네. 나는 저쪽으로 갈 거야.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은.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은 의원 정수 쪽수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네. 어차피 오른쪽으로 행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선거 때 자유한국당을 제치고 2등 나는 전략 장기적으로 보면 제가 이 시대 참 예언가로서 2016년 12월 7일 날 제가 이 자리에 와서 녹음을 했습니다. 우리 프라님이 물어봤어요. 탄핵됩니까? 됩니다. 몇 표로 됩니까? 225표로 됩니다. 그렇잖아요? 아, 무서운 분. 무서워 진짜. 그때는 다 이게 탄핵이 될까 말까 이렇게 했어요. 225표를 내가 일부러 얘기한 거야. 실제는 234표죠. 네. 그러면 1.8% 오차야. 3%는 왜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범위에 있어. 근데 왜 하필이면 1.8%의 오차가 났을까? 박근혜는 18이라는 숫자와 매우 관계가 있잖아. 18년 청와대에서 살다가 18년 운동했다가 18년 정치했다가 그리고 18대 대통령이 됐다가 20대 국회 18차 본회의에서 탄핵됐어요. 그럼 기억력도 무섭네요. 그가 청와대에서 대통령으로 재임했던 기간이 1476일이에요. 이걸 다 더하면 18 숫자가 나와요. 그가 18년에 검찰에 조사를 받은 날이 2017년 3월 21일 검찰청 1001호실이었어요. 이 아랍의 숫자 다 더하면 또 18 나옵니다. 18년에 이제 선고받는 거죠. 그렇죠. 심지어는 지금요 혐의가 있잖아요. 예. 18개입니다. 그 공범이 18명입니다. 그리고 무섭다, 진짜. 18개 기업한테 774억을 뜯어냈다는 거 아니에요. 774도 더하면 18입니다. 그가 청와대에서 나올 때 탔던 에쿠스 차량 번호 그것도 합쳐도 18이 나옵니다. 아, 무섭다. 우주 기운이다 이거. 그래서 2018년도에 실제로 18년 선고가 나오지 않을까. 아하. 그래서 이 18이라는 숫자가 완성이 되지 않을까. 진짜 무섭네요. 자, 어쨌든 간에 안철수 스스로는 잘 되려고 한다는 거겠지만 국민적 눈높이에서는 망해가고 있다고 보여지는 이 괴리감 때문에 지금 계속 이 사단이 나는 것 같고요. 자, 다음 키워드부터는 마차님이. 다음 키워드는 홍준표와 류여해입니다. 요거는 전망 이런 느낌보다 그 당시에 그 코미디함을 다시 한번 나누고 싶어서 한번 참 언급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네. 해주세요. 왜냐면 아니 그 라이온 인형과 유효의 그 얼마나 할 말이 많아요. 지금 이 미래 4차 혁명 기간이라면서요. 4차원에 뭘 보는 거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아 근데 진짜 궁금한 점은 뭐냐면 캐릭터가 겹쳐 이런 걸 떠나서 진짜 홍준표는 왜 유효를 그렇게 버렸을까? 저는 그 지점이 궁금했어요. 사실은 홍준표 대표가 프레임 전쟁에 굉장히 능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쪽에서는 가장 유능한 사람이에요. 툭툭 치고 키워드 뽑아내고 카피 뽑고 하는 게 굉장히 능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기자들도 굉장히 그걸 탐복한 적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총기를 많이 잃었어요. 왜냐면 그 한 명 그냥 둬도 큰 문제가 없거든. 물론 이제 좀 성과시키긴 하겠지만 손해보는 장사를 지금 한 거죠. 너무 무리한 거고. 그리고 어쨌든 지금 홍 대표 입장에서는 내 앞으로 다 줄 서. 그래가지고 이제 줄 세우기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든지 과유불급이라고 오버하면 반드시 부작용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너무 지금 전횡을 휘두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홍준표는 별로 언급하고 싶지 않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적당불기? 적당불기. 그 나왔을 때 내가 적당불가라고 붙여가지고 족자를 내가 선물하고 싶다. 적당히 넘어갈 수 없는 일이지만 별로 뭐 얘기할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놀라웠던 건 정말 공산당식으로 처리해버리더만요. 막말이네 뭐네 뭐 해서 이 사람을 윤리위원회에서 제명, 그거 최고위원회에서 통과, 끝. 아, 그러면 이제 유효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황당하고 막 미치고 막 지금 아마 화병 걸려갖고 누워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그렇게 정당 운영하면 나중에 탈나죠, 결국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제가 누구 물어보면 얘기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 입으로 이름을 안 올리는 사람.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아, 네. 네, 왜냐면 내 입이 너무 불쌍해져, 그래서. 제가 MB의 아바타입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본인이 해명하십시오. BBK라는 수자 자문회사를 설립을 하고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하는 걸 아시죠? 자, 다음 키워드로 가겠습니다.
최순실 선고 몇 년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뭐 이건 감으로 그냥 때립니다. 15년. 15년이요? 10년 깎여요? 지금 구형이 25년에 1185억 벌금인데 네. 15년이면 많이 빠지는데요? 15년. 아, 15년. 네. 15년 안팎. 지금 우리 정치 인터뷰하는 것 같지 않지? 정치론 것 같지? 점치런 거. 그러니까 정치와 점치는요 비슷해요. 점 하나 차이네. 네, 네. 아, 그러면 받침 하나 차이예요. 15년이라는 거는 박근혜가 18년으로 가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무기 나오겠죠. 진짜요? 네. 최순실이 25년 구형이잖아요. 네. 박근혜는 35년, 40년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무기징역 구형이 나올 것 같아요. 그 재판받는 태도가 좀 너무 나쁘죠, 지금. 현재. 그것도 가만히 되겠죠. 아,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보통 감경 사유라는 게 있거든요. 감경 사유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반성, 후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죄송 이런 건데 전혀 그런 게 없잖아요. 재판부로서는 봐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 박근혜가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정권을 바꿔서 그 정권의 대통령이 사면해 주는 것밖에 없네요. 결론적으로는. 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최소한 세 바퀴만 돌아도 박근혜는 15년 이상 살게 되는. 박근혜 못 나오게 하기 위해서라도 정권 뺏기면 안 되겠다. 푸나님, 예. 자동차가 몇 바퀴죠? 네 바퀴죠. 네 바퀴잖아요. 자동차 문을 3개 닫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자동차 문이 4개예요. 자동차 문을 항상 4개 닫아야 됩니다. 3개 닫으면 안 됩니다. 자동차 바퀴가 4개잖아요. 최소한 4바퀴는 기본이에요. 3바퀴에서 정정해 주세요. 20년 할게요. 그리고 사과해 주세요. 박근혜는 최소한 20년 동안 감옥에 갇히게 된다. 4바퀴. 예, 3바퀴 했던 거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22대 대통령 정청래. 괜찮다. 네 번째. 지금이 몇 대죠? 19대. 19대. 너무 20대 됐어. 하면 안 될까? 20대? 20대? 네. 오, 그것도 괜찮아요. 팍팍 밀어드릴게요. 정청래 의원이 뭐 의외로 다음 대선 그런 얘기 지금 하면 안 되는 거지만 잠깐 정말 30초만 하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는 강력한 대선 후보가 될 수도 그럼요. 있다고 봐요. 프라님, 30초가 아니라 30분을 좀 해주세요. 아니 이제 신임 대통령에 대한 A가 아니라 그래서 이야기를 좀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근데 마차님을 이런 부분에 끼어들어가지고 막 얘기를 해야지. 저는 새난에서 외모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용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나를 계속 지그시 바라보고 있어. 의원님. 촉촉하게. 의원님 450만 원만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줘. 별명이 450만 원. 450만 원이요? 사기당한 적 있어가지고. 보이스피싱? 네. 보이스피싱 당한 사람들하고는 그 눈을 마주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것도 한 번에 맞추시네요. 네. 자, 다음 기회 듭니다. 다음은 지방선거. 자, 진짜 이게 지방선거가 단순하게 지방 권력 바꾸는 문제가 아니고 올해 지방선거는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이 얼만큼 더 쭉쭉 뻗어나갈 수 있을 것이냐는 그 시험대일 수 있는데 예상은 뭐 완벽한 낙승이라고 하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자유한국당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광역단체장이 6개죠. 그래서 홍준표는 6개를 지키지 않으면 자기가 뭐 그만둘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6개라고 하면 그 6개는 될 수가 없을 거예요. 인천이 날아가죠. 인천 날아가죠. 그럼 5개잖아요. 5개가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이잖아요. 제 느낌으로는 부산은 우리가 이길 것 같아요. 누가 나와도? 네. 제가 이제 초청 강연을 많이 다니는데요. 주로 이제 경상남도, 부산 이쪽을 의외로 많이 다녔어요, 제가 주로. 근데 부산은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승기를 잡은 것 같아요. 부산은 제일 어려운 데가 이제 대구, 경북, 울산 이렇게 되고요. 경남도 해볼 만합니다. 그렇죠. 네, 경남도. 제가 구미에 있는 우리 당원들이 저보고 강연 좀 해달라고 갔더니 저보고 구미시장을 나와주면 안 되냐고. 정청래 의원이 구미시장 나오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좀 희생한다고 지금 컷오프 됐는데도 덕헌 재단하고 다녔으니 우리 구미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불렀더라고 나를. 아니 구미시장을 나가면 그 박정희 기념해서 만들어 놓은 거 다 어떻게 한대요? 그래서 구미부터 깨야 되지 않냐고. 남유진 시장 지금 가슴이 콩닥콩닥 하겠다. 정청래 구미시장 출마 계획 있어. 그런데 구미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정당 지지율이 자유한국당 우리랑 거의 붙었더라고요. 약간 2, 3% 밀린다거나 뭐 그래요. 엄청난 그 정도예요? 거예요. 네,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경상북도도 지금 그런 상황이라니까요. 경남은 더 좋습니다. 우리 상황이. 그래 본다면 대구, 경북, 울산이 의외로 힘듭니다. 그게 대구, 경북하고 못지않아요. 울산이. 그래 본다면 제가 봤을 때는 서너 개 정도 자유한국당이 건지지 않을까? 대구, 경북, 뭐 울산. 잘하면. 그래서 우리가 진짜 겸손하게 잘하면 선거하고 골프는 머리 쳐드는 순간 진다 그러니까 고개 절대로 쳐들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열심히 묵묵하게 겸손한 자세로 열심히 1심 단계에서 한다면 어쩌면 경남에서도 우리가 이길 수도 있지 않을까. 다른 지역은 웬만큼 자만하지 않고 가면 이길 수 있는데 만약에
네. TK나 이런 데서 기존에 있던 뭐 경북이나 대구시장이나 경남지사나 부산시장이나 울산시장이나 이 중에 의미 있게 한 서너 개 정도를 가져오는 상황이 되면 세상이 어떻게 바뀝니까? 지금도 사실은 이제 뭐 보수의 몰락 이런 건데 제가 봤을 때는 경남 우리가 이긴다. 그리고 뭐 대구 경북도 이겼으면 좋겠는데 대구 경북 정도만 남는다. 보수 세력, 수구 세력, 이 정치 세력들은요, 우리는 이념과 가치를 뭉치지만 저기는 이권을 뭉치잖아요. 이제 먹을 게 없어요. 대거 귀순하지 않을까. 그리고 괴멸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 저의 뭔 좀 뜬구름 같은 생각이라면 자유한국당은 없어져야 되죠. 네, 그렇죠. 없어져야 되고,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뭐 이런 데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분할을 하는 게 맞습니다. 진정한 진보와 진정한 보수. 그러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 나라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번 지방선거 그만큼 중요해요. 근데 만약에 예상치도 못하게 영남 쪽을 제외한 다른 곳에서 몇 석을 가져가는 불상사가 생기면 개혁하기 힘들어져요. 분위기상. 얼마나 그 기세를 올리겠어요.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는 감히 산날에 제안할게요. 투표율 올리기 운동을 해야 돼요. 이기고 있을수록 투표율을 올리기 운동을 해야 돼요. 지방선거 투표율이 엄청 낮잖아요. 일반적으로 봐도. 거기에 세부적인 하부 조직들까지 전부 다 저쪽 세력들 빼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힘들어요. 까미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어제의 범죄를 단죄하지 않으면 미래의 범죄에게 용기를 주는 거다. 그런 말을 했대요. 마찬가지로 지방선거 때 표로 수구 세력 이런 부정의한 불의했던 부정부패 세력을 벌하지 않는다면 단죄하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미래의 용기를 주는 거죠.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어록이잖아요. 정청래 어록. 자, 마지막 키워드 가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개헌입니다. 개헌이요. 제가 이 시대 참 헌법 전문가로서 개헌은 해야 되죠. 해야 되고요. 왜 해야 되냐면 대한민국 헌법이 130개 조항이거든요. 그리고 헌법 개정에 대한 것이 마지막 제10장 128, 129, 130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국민투표에 붙여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처가 부에다가 티읕이야. 그러니까 우표를 붙여 편지를 붙이는 거잖아요. 오자가 났어 지금 헌법에. 저도 그거 발견 못했었는데 원래 부에다 처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 처예요. 그러니까. 그게 편지를 붙이다 하는 거고 우표를 침을 발라서 붙이는 거잖아. 티읕이잖아. 그래서 국외음화돼서 이제 붙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김광석에 붙이지 않은 편지 그것은 마치 뭐라고 했냐면 티읕을 쓴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네요. 헌법 제130조 2항 네. 헌법 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부티어. 예. 아, 그랬단 말이에요? 아, 이거 뭐 100% 개정해야 되네요? 그래서 이건 맞춤법이 맞지 않아요. 맞아요. 그 수정해야 돼. 개헌을 해야 돼. 근데 원래 헌법은 저만 하면 바꿔도 개헌이잖아요. 네.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 오타 수정을 해야 돼. 그 개헌을 해야 돼, 일단. 꼭 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 나왔네요. 제가 이 세계 최초로 제가 발견한 겁니다. 그렇네요. 정청래 의원의 이 디테일 나 진짜 놀랐다 진짜. 인정. 네. 하여튼 오타 수정을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죠. 자유한국당도 이건 동의를 할 수밖에 없어. 지금 오타가 나왔다 지금 헌법 전문에. 그러니까 이건 바꿔야 된다. 그러려면 국민투표 해야 되는 거야. 맞아요. 부처에서 있잖아요. 티읕을 빼버려야 돼 지금. 그리고 부처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 두 자를 고쳐야 돼. 이걸 동의 안 할까? 자유한국당? 그러네요. 그냥 냅두자고 할까? 자, 그런데 실제로 지금 뭐 대통령 발의, 뭐 개헌 이야기도 있고 그게 무서워서 이제 국회에서는 또 6개월 연장했고 하는데 사실상 권력구조 개편은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로 안 맞고 그래서. 개정 과정을 말씀드리면 이게 2월 24일이 디데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6월 13일 날 국민투표를 붙이려면 역산에서 110일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헌법 개정안이 합의가 됐다는 걸 전제로 합의안을 내고 공고를 20일 해야 되고요. 30일 이내에 투표하고 6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물리적인 시간이 110일이 필요합니다. 110일 전이 2월 24일이에요. 근데 2월 16일이 설날이잖아요. 설날 이전에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2월 15일까지는 해야 돼. 설 때 그 밥상에 올려야 될 거 아니야. 제사상에. 헌법을 어떻게 할 건가. 그러면 2월 10일까지는 합의를 해야 돼. 아이고. 지금 며칠 남았어요? 난망하네. 네. 37일 남았어. 그리고 이 업데이트되는, 새날이 업데이트되는 1월 6일 치면은요. 얼마 안 남은 거야, 이거. 그러네. 34일 남은 거예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거고요. 개헌의 내용도 어렵지만 개헌의 내용보다도 개헌을 발목 잡고 있는 것은 개헌식이다. 대선 때 5당 대표들이 개헌을 국민투표에 붙이겠다. 지방선거 때 했지만 홍준표는 반대하고 있죠. 왜냐하면 개헌 투표는 무조건 80% 이상의 지지율이 나오거든요. 찬성. 그러면 이게 여당에게 공이 간다. 그래서 다 일자 투표로 1번만 다 찍는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지방선거에 불리하다. 이렇게 계산을 한 게 솔직한 거예요. 홍준표 대표의 입장으로. 근데 그런 얘기 좀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그러면 물론 국회 과반수 의석으로 국민투표안을 발의할 수 있고 그게 안 된다면 대통령이 발의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행정부의 입법권이 있어요. 미국은 없습니다. 미국은 예산 편성 심의권도 의회에 있고 그리고 입법권을 행정부에 주지 않아요. 그래서 미국 의회가 그래서 강한데 우리는 행정부가 강해요. 같은 대통령제지만 대통령이 제안을 할 수 있어요. 입법 제안을 할 수 있거든요. 헌법 개정안을. 근데 어차피 국회의 3분의 1을 넘어야 돼. 맞아요. 그래서 여야가 합의되지 못한 상태에서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는 있으나 그것은 가결되기는 어렵다. 그런데 여기서 그런 행위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홍준표 대선 때 개헌을 해야 된다. 개헌을 안 하려고 한 세력이 있다.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붙여야 된다. 하는 동영상은 우리가 계속 유포를 해야 돼요. 거짓말장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 아니 우리는 박근혜 때 왜 대선 공약 안 지키냐고. 우리가 공격했잖아요. 비판하고. 근데 혜택의 자유한국당은 왜 공약 지키지 말라고 이렇게 떼쓰는 데가 어딨냐고. 맞아요. 아, 나 참나. 이런 야당 처음 봤어. 그렇죠. 좀 심하죠. 대통령은 공약을 절대 지키지 마라. 어그로당. 그러면 이게 만약에 국회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해야 국회 가결이 되잖아요. 국회에서 상정이 되잖아요. 상정은 과반수. 가결. 네, 가결이 되잖아요. 가결은 3분의 2. 예. 그랬을 경우에 혹시 지난 그 탄핵연대처럼 그런 모양새를 갖춰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네, 자유한국당이 116석이에요. 그래서 개헌 저지선이 확보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빼내올 수 있는 방법. 200석? 그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처럼 그렇게 이제 그쪽에서도 의견이 갈릴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당장 지방선거 때 본인들이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그런 난망한 상황이다. 그러면 뭐 원포인트 뭐 이런 것처럼 진짜 중요한 뭐 지방자치라든지 지방 또는 뭐 복지 개념 이런 거 집어넣어서 일단 권력 구조 바꾸지 않고 하는 개헌 방법은 없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 원포인트 개헌을 하려고 그랬죠. 대선과 총선 시기를 일치시키는 거. 근데 그때 박근혜가 이렇게 얘기했죠. 참 나쁜 대통령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런 것도 하자고 해도 안 할 거예요. 참 나쁜 야당이다. 그러면 이게 개헌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국회에서 합의를 하지 않으면 정부 발의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대통령은 이제 공약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네. 정부 발의가 나왔을 때 당연히 그거는 투표에 붙일 거고 국회에서 네. 그랬을 경우에 부결이 나오는 상황이 이제 눈에 보이는데 네. 그랬을 때 그러면 그 책임을 야당에게 특히 자유한국당에게 묻는 네. 아주 치열하게 묻는 지방선거로 만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과유불급이라고 그렇게까지 하는 것이 국민들이 과연 잘한다 이렇게 평가할 것인가. 이거는 지방선거 때 야당을 씨를 말리려고 하는 거 아닌가. 너무 과도하게 힘을 휘두르는 거 아니야? 아무리 대선 때 약속을 했고 위약을 했지만 홍준표가 아무리 밉지만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이렇게 또 역풍이 불 수도 있는 거예요. 역시 너무 몰아친다. 이런 걸 통찰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벌어질 일들까지 예산해서 뭔가 적절한 힘 조절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예. 거예요? 왜냐하면 힘이 있을 때 힘 조절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알고 있어. 근데 모른 척하고 있는 게 너무나 힘들어요. 1시간 넘게 떠들더니 엄청 시장하네. 예, 그렇죠. 시장 필도 느끼네. 자, 시장 가겠네. 예, 시장 갑시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정청래 의원과 함께 오늘 2018년 이야기 한번 들어봤는데 그래도 사실은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이름으로 시작하는 첫 해이니만큼 굉장히 좋은 이야기들이 있었고. 인이? 네, 거기서 또 인이를 얘기하네. 자, 새해 첫 인사를 또 정청래 의원께 한번 들어봐야겠죠. 네.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고 여럿이 함께 가면 오래 갈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혼자 너무 달리지 마시고 여럿이 함께 보조를 맞추면서 질서 있게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지방선거도 이기고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사소한 차이는 극복하고 같은 것은 극대화해서 진보는 분열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다시는 듣지 않도록. 그래서 사소한의 좀 차이, 다른 의견 이런 것을 서로 이해하면서 지방선거 때 너무 레디컬하게 우리끼리 싸우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방선거 승리의 첫 번째 조건이 1심 단결이라고 생각합니다. 1심 단결해서 지방선거를 반드시 승리를 이끌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뛰는 문재인 당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만들었잖아, 청래당. 내가 정청래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청래당 이런 뜻인 거. 내가 문재인이당 이렇게. 그래서 문재인당 당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문재인을 지켜주십시오. 예. 정청래 의원의 정말 한 글자 점까지도 버릴 것 없는 어록이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애언인 2018년을 예언해 주시기 위해서 무속인 한 분 나오셨는데요. 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우리 정청래 의원님.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무술인 정청래입니다. 무술년이잖아 지금. 예, 맞아요. 그러니까, 네. 생각해보니까 의원님은 다음에는 꼭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수혈처럼 홀수 국회에만 들어가시더라고요. 퐁당퐁당. 17, 19, 21 뭐 이런 식으로. 제가 그러니까 디딤돌 국회의원이죠. 그러니까 전원이라고 부르지 맙시다. 우리는 미래지향적으로 21대 국회의원 정청래 의원님. 그리고 청래당 당수이기도 하시고. 네. 직함 얼마나 많으신가요? 청래당 총재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후원회 운영위원. 원영의원. 네. 운영위원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 회장 이해찬 의원님이시고. 네네 그렇습니다. 간사는 김현 의원이고 그렇죠. 그렇죠. 네. 우리끼리 다 해먹어요. 자, 어쨌건 오늘 모신 이유는요. 2018년에 여러 가지 정치 현안들을 네. 한번 우리가 예측도 해보고 2018년에 대한 여러 가지 정치 현안들 이야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건데요. 역시 정청래 의원에게 느끼는 건 뭐냐면은 다른 인터뷰들 좀 전에 다른 분들 인터뷰 가셨잖아요. 예. 그 인터뷰 하려고 그러면 질문지 다 줘야 되고 과정이 복잡해요. 이분은 인터뷰 하실래요? 오케이 끝. 그리고 나와서 바로 이야기. 얼마나 담백하고 좋습니까? 네. 예. 저는 뭐 국회의원 8년 하는 동안 저희 방에는 연설문을 쓰는 비서관이 없었습니다. 연설문 한 번도 써본 적도 없고 그걸 읽어본 적도 없어요. 컨텐츠가 있기 때문에 걸어다니는 정치 백과사전. 이건 최민희 의원님 우리가 띄우는 방송인데. 네. 어쨌건 진짜 진심 걸어다니는 정치 백과사전. 그리고 시대를 읽는 통찰력이랄까요? 김어준하고 의원님 누가 더 낫다고 생각하세요? 김어준이 지금 하는 것은요, 다 저의 지도 방침에 하에서 잘 움직이고 있는 거죠. 김어준 똑바로 해. 근데 왜 다스베이다는 안 나가세요? 바쁘셔갖고 안 나가시는 거예요? 아니, 저도 이제 오라모고 가라면 가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자존심 좀 세우시겠다. 그래서 이제 나오라고 요청이 있지만, 내가 그동안 파파이스에서 그 정도 노력 봉사했으면 됐지. 이제 니네끼리 알아서 잘 해봐. 근데 지금 잘 안 돼, 지금. 다스베이다가. 확실히 서로 입장이 이렇게 크게 다르네요. 네. 근데 그분들이 그래요. 팟캐스트 포탈을 예.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이제 그쪽에서 독점으로 내고 있는데 뭔가 생각을 잘못했다는 이야기를 내가 우리 지인들한테 한 적이 있어요. 그건 뭐 다른 이야기고 정청래 의원과 어떤 재밌는 이야기가 오갈지 궁금한데 일단 첫 번째 키워드 갑니다. 1987년 정청래. 1987년은 제 평생 잊을 수 없는 한 해였고 지금의 정청래의 의식 구조가 그 해에 굳어진 해이기도 하죠. 1987년 초에 제가 학보사를 스스로 그만둡니다. 학보사 기자였어요. 남의 이야기하듯 스스로 그만둡니다. 네, 스스로 그만두고 제가 지하 서클 오르그를 제가 찾아갑니다. 보통 선배들이 너 여기 들어와서 운동 좀 해라 이렇게 하는데 그렇죠. 저는 이제 3학년 초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스스로 걸어가서 오르그원이 되죠. 그리고 저는 이제 학보사에 있었지만 그런 오르그에는 들어간 적이 없기 때문에 오르그가 뭘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직. ORG. 오거니제이션. 네. 무슨 말이 이분은 왜 왔어요? 이런 것도 모르면서. 그랬는데, 이제 학보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책을 읽잖아요. 근데 이제 정규 코스가 아니야. 지하 서클 운동권. 그래서 이제 책을 지금까지 뭐 읽었느냐고 이렇게 한번 써보라고 그러더라고요. A4 한 장을 줘요. 그래서 다 쓰고 한 장 더 달라고. 쭉 썼어요. 그랬더니 많이 읽긴 했는데 이게 순서가 뒤죽박죽이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초보라면 초보답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제가 속한 이제 팀, 그때는 이제 T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공부 학습 서클. 그리고 나 욕심이 많아가지고 땅 푸른 물에 그 당시는 이런 노래를 대중 집회에서 부르는 게 아니었어요. 금기였죠. 예. 금기지 리버를 하다고. 근데 저는 그 노래를 부르는데 다 따라하더라고. 그러면서 그 노래를 끝나고 갑자기 이제 막 이 아지테이션을 또 해요. 조국 통일을 하자고. 그러다 갑자기 도르코 면도칼 그걸 딱 꺼냅니다. 왼손으로 딱 들고 이렇게 햇빛이 쨍쨍 비치잖아요. 그리고 오른손을 다시 들어서 그 면도칼에 갖다 댑니다. 왼쪽 새끼손가락. 오른쪽 새끼손가락. 그리고 그어요, 제가. 단지 딱 그었는데 이게 처음 그으면 하얘가지고 피가 안 나요. 다시 또 X자를 그었어요. 두 번 그을 때는 너무 힘들어요. 아이고. 그 피가 철철 나죠. 그래서 미제 축출, 조국 통일 이렇게 혈서를 쓰고 그리고 추쟁선문을 입고 이제 정문 박치기 싸움을 가죠. 영화 1987이 주인공을 잘못 잡았어요. 그러게요. 이런 스토리가 치열하게 있잖아요. 그 중에 예. 대표적인 분인데 정청래 주연의 영화가 나왔어야 되는데 말이죠. 1987 시즌2는 정청래 의원님 이야기로 하시는 걸로 하고 그럼 1988로 합시다, 이제. 1988 두만강. 왜냐면 1988 때 그 조국 통일 그 하다가 특별위원장 하다가 제가 안기부한테 석 달 소요 왔다가 너무 책상 위에서만 자니까 소파에서 자니까 허리가 아파가지고 후배 자취방을 갔어요. 근데 누가 미행이 붙은 거야. 학내 뿌락지로. 그래서 새벽 2시에 잡혀가지고 제가 을지로에 있는 지금도 어디를 갔는지 몰라요. 연행이 됐는데 봉고차 한 대가 왔어요. 안기부 직원들이. 근데 이게 있잖아요. 손으로 당수를 한다고 그러죠. 뒤 고개를 탁 치니까 고개를 못 들겠어. 이게 고개가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어디를 갔는지 확인이 안 돼요. 그리고 혁띠부터 풀러요.
그리고 뒷대 딱 잡고 바둑 그 아다리 친다 그러죠. 네 명이 딱 붙어가지고 가는데 2층으로는 올라갔는데 어떤 모텔인지 지금 몰라. 그래서 물 틀어놓고 비명지르니까. 네. 그리고 또 물고문을 하려고도 이제 하는 거죠. 팬티 바람으로 옷 다 벗기고 손수건으로 눈 가리고 4시간 동안 맞았어요. 집단 폭행. 그 과정에 돌아가신 분이 박종철 열사한 거죠, 뭐. 그렇죠. 그 저도 박종철 열사도 생각하고 뭐 수돗물이 막 소리가 들리니까 너무 공포스럽더라고. 예. 그리고 맞는 게 너무 무섭고. 근데 제가 자존심을 지킬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절대 울지 말아야지. 맞고 아프다고. 그리고 이제 뒤에서 때리면 코를 깨요. 방바닥에. 그 이마를 발로 차면 뒤로 떨어지고 예. 오른쪽에서 차면 왼쪽으로 쓰러지고. 근데 울지 말아야지. 그리고 누구 자꾸 부르라고 그랬거든. 그때 조국통일 배우 조종 세력 안 불었어요. 그리고 항상 발로 차면 쓰러졌다가 다시 정자세를 해서 앉아 있는 거야. 왜냐면 내가 맞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는다. 그래서 4시간을 제가 이렇게 집단 구타 고문을 당했는데 그래도 제가 마지막 순간까지 앉아 있었어요. 정자세로. 근데 나중에 그러더라고. 그때는 수배 받아가지고 체중이 더 빠졌어. 52kg 나갔어요. 아이고. 이게 얘기하더라고. 야, 이 자식아. 조국 통일도 좋지만 좀 먹어가면서 해라. 이 새끼 때릴 데도 없네. 이미 다 때려놓고. 그러더니 옷 입으라고 그러더라고. 아,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 자, 근데 이 얘기만 들어도 1시간 갈 텐데. 네. 오늘은 아니에요. 여기까지. 그리고 방송 나가는 오늘이요. 1월 6일 일요일 오후 3시 1987 당관을 정청래 의원님이 하십니다. 저기 서울 그 피카디리 극장 여기서 오후 3시에 정청래 의원과 함께하는 1987 당관. 오늘 신청해도 늦지 않죠? 이미 찼어요. 그렇구나. 역시. 우리는 올리는 순간 마감이야. 40명. 자, 쓸데없는 통보였습니다. 자, 잠시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있게 주장한 만큼 내가 후배들을 또 많이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동시에 5개 하방팀을 내가 꾸렸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토론이 6개가 있는 거야. 6권을 또 읽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그때 하루에 3시간씩 잤어요. 정말. 운동권 열심히 하려고. 그래서 그때는 또, 우리 여성 동지께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속옷도 안 갈아입어. 갈아입을 시간도 없고. 그렇죠. 그리고 갈아입을 수도 없고. 안 입기도 하죠. 뭐. 그래서 이제 2주간 한 번 입고 뒤집어 또 입고.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오로지 운동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몇 개월을 했더니, 좀 나름대로 이제 위치가 되더라고. 올라가고. 그래서 87년 6월 항쟁 때 명동으로, 종로로 이제 진출하죠. 진출해서 6월 10일 날 그때 이제 총 걸기했잖아요. 60항쟁. 근데 제가 건대를 다녔는데 저희가 서울 캠퍼스가 12,000명이에요. 충주가 6,000명이고 그래서 18,000 일반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날 저희 학교에서만 6,000명이 나갔어요. 와, 나는 우리 학교 학생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6,000명이 새까맣게 해가지고 스크럼 짜고 학교 민주광장 있잖아요. 한 바퀴 돌고 나가는 거야. 진출하는 거야. 멋있다. 그랬더니 명동 갔더니 사람이 막 미어 터져요. 그러니까 도로로 안 나올 수가 없어. 인도에만 서 있을 수가 없어. 그리고 6시 일기에서 경적을 울리고 차량마다. 그러면서 6월 항쟁이 시작됐고 매일 나갔죠. 그때 몇 학년 되셨어요? 3학년. 3학년. 네. 그 최종 직함이 뭐였죠, 그러니까? 저는 본 적이 있는데. 조국통일 특별위원장. 아, 제일 센 거였어요. 네. 그건 조국통일 위원장이 하자마자 그날 바로 즉각 수배. 그렇지. 네, 제일 센 거였어요. 그럼 88년도에 했고. 그래서 87년도에 계속 이제 집회를 나갔는데 6월 26일. 그러니까 6.29 선언 3일 전. 너무 최루탄을 쏴대니까 정경들이. 신세계백화점 앞에 이런 데서는 정경이 무장해제도 당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막 너무 쏴, 최루탄을. 그래서 최루탄 추방대회를 했어요. 6월 26일 날. 기억나요. 예. 네. 근데 그날 제가 명동에 있었거든요. 명동에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수천 명씩 막 움직이니까. 나도 이제 그 다음 장소에 이제 이동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쭉 지나가요. 그게 나도 이제 지나갔지. 그랬더니 경찰이 잡네, 나만 잡어. 얼짱이라? 그때는 제가 지금은 1m 75에 72kg. 대한민국 스탠다드죠, 제가. 몸매가. 어떤 백화점에 가서 양복 입어도 다 맞아. 그래가지고 그 옷 파는 여성 종업원이 사랑하는 우리 아내한테 항상 이렇게 참 좋으시겠다고. 어떤 옷인들 다 맞는다고. 참 기성복인. 네. 아무 옷이나 다 맞아. 진짜라니까요. 근데 그때는 제가 1m 75에 지금 72kg인데 그때는 55kg 나갔어요. 너무 진짜 깡마른 말랐네. 거죠, 진짜. 진짜 말랐어요. 예. 모델급이었네, 거의. 허리 사이즈가 26 막 이랬으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운동권들이 특징이 깡마르고 눈만 땡글땡글 살아있고 눈은 독수리. 얼굴 새카맣고. 독수리가 영어로 뭐죠? 이글? 네, 이글거리는 눈빛. 이글거리는 눈빛. 그 누가 봐도 운동권 학생인 거야. 그 나만 잡어. 그래서 잡아갔는데 그때는 이제 닭장차라고 그러거든요. 예. 그러면 앞에부터 나가요. 그러면 뒤까지 가는데 그 손잡이 잡고 정경들이 군합발로 막 진이게요. 그렇죠. 그리고 뒤쪽으로부터 보내는 거야. 무지하게 뜯어놨지. 그래서 제가 중부경찰서로 잡혀갔어요. 그러다가 구로경찰서로 갔다가
서초경찰서로 갔어요. 그래서 제가 구류 처분을 받았어. 5일. 그래서 서초경찰서 유치장에서 6.29 선언 생중계를 거기서 봤어요. 6.29 선언을 했으면 빨리 풀어줘야 될 거 아니야. 이틀 더 살다가 나왔다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자,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키워드 하나당 20분씩이면은 이거 한 서너 시간 해야 되겠는데요. 첨예한 이런 건 아니고 정말 관심사인 이야기 하나 할게요. 서울시장 그리고 정봉주. 제가 요즘 뭐 밥을 아무리 먹어도 항상 그 시장해요. 시장길을 느껴. 그리고 내가 지금 입고 다니는 이 옷 있잖아요. 네. 다 이거 백화점에 산 게 아니고 시장에서 샀어. 이게 시장 옷이야. 그래서 내가 지금 입고 다니는 게 시장 옷이거든 지금. 목격담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네. 시장에서 발견했다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시장에 가잖아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시장에 왔다고. 지금 밥 때라서 좀 시장하시죠, 여러분. 네. 서울시장 선거는 시대의 정신이 있어야 된다. 국회의원은 개인의 의지, 노력, 정성으로 되는 거지만 서울시장 선거 같은 광역 단위의 큰 사이즈 선거는 개인의 욕심과 욕망이 있다고 또 노력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시대 정신에 맞아야 되고 시대적 요청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물론 시대 정신은 문재인 정부 성공. 저는 이게 시대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민심과 가장 맞닿아 있는 정치인으로서 다른 정치인은 하지 않는 정치 행위를 나는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사랑해도 될까요? 제가 출마해도 될까요?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출마조차 내 뜻대로 하지 않겠다. 그래서 원한다면 하는 거고 원하지 않는다면 하지 않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출마해도 될까요?라고 국민들에게 물어보는 거다. 근데 보니까 최근에 여론조사가 하나 나오긴 했죠. 그래서 사실상 정청래 의원이 출마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발언이 나온 이후에 네. 꽤 의미 있게 지지율이 나오던데요. 그렇게 의미 있게 큰 지지는 아니에요. 정치 컨설턴트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유권자들이 그래도 저 후보에 대해서 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 후보는 딱 2명 있답니다. 대선 후보와 서울시장 후보. 무슨 말인지 들을 준비가 돼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서울시장 후보는 대선 후보랑 같은 거다. 지방선거 때. 그리고 서울시장 선거는 서울 시민이 투표하는 건 맞지만 전국 선거다. 맞아요. 전국에 있는 모든 여론이 서울로 집중돼서 후보를 고르는 거다. 그리고 서울시장은 행정가를 뽑는 게 아니다. 다음 대선에 이 사람이 나가도 좋다 하는 것을 미리 점찍고 뽑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더욱 시대 정신이 있어야 된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지지율 6%가 나오면 이것은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다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 느낌으로는 그래도 2자릿수는 나와야 아직은 양이 안 찬다. 되지 않을까. 출마 자격이. 이 방송 나가고 나서 한 2자릿수로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는데 지금 지지율은 좀 부끄럽습니다. 근데요, 이제 그 말이 처음 나왔을 때 우리 방송으로 다뤘던 거 못 들으셨죠? 제목으로 걸어서 들으시라고 일부러. 일단 느낌 자체는 흥행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겠다 이런 느낌도 이제 있고요. 네. 페이스메이커 이런 느낌도 있고. 네. 당연히 박원순 시장이 삼성 갈 거야 해서 맥 빠진 그런 선거는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시작점이었잖아요. 이게 이제 거의 처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채널에서. 제가 만약에 국회의원 3선이 됐다면 저는 대선에 나가려고 그랬어요. 경선에. 그래서 대선 경선이든 어떤 경선이든 내가 페이스메이커를 하겠다라고 선언하고 나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렇죠. 저는 그런 룰을 깨겠다. 우리 창의적 상상력으로. 나는 문재인의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 근데 그럼 돼버려. 그래서 나는 35km 지점까지는 내가 앞에서 바람막이를 하겠다. 그 35km 지점에서는 내가 제자리 뛰기를 하고 차례 연행된 해가 1987년 이런 거고요. 제가 경찰에 2번 잡히고 그리고 검찰에 2번 잡히고 그리고 2번 징역 가고 이제 2년 살다가 나왔는데 그 시작이 1987년이었습니다. 그 1988년도에 네. 안기부에 납치당해서 고문도 당하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학년이 되고 나서 본격적으로 내가 나서야 되겠다. 근데 그때 제일 센 게 조국통일특별위원장이었어요. 1988년은 북한 바로 알기 운동 원년이었거든요. 맞아요. 가자북으로 오라남으로. 맞아요. 만나자 판문점에서. 그래서 서울대 총학생회장에 나왔다 떨어졌지만 김중기 서울대 총학생회장 후보가 청년학생 회담을 제안했어요. 그래서 6월 10일 청년학생 회담을 하자. 1988년. 그래서 각 학교별로 조국통일특별위원회가 꾸려졌어요. 그래서 제가 조국통일특별위원장을 제가 자원했어요. 근데 조국통일특별위원장이 되는 순간 수배. 그 즉시 수배. 그리고 이제 구속을 각오해야 돼. 그래서 어차피 내가 학생운동을 할 바에는 외상값 계산을 다 하게 됐거든요. 근데 나는 그럼 미리 내가 그냥 자진 납치하겠다. 나를 잡아가려면 잡아가고 말란 말아라. 그래서 1988년 6월 2일이 제 생일이었습니다. 그날 건국대학교 학생회관 사회과학관 앞에서 조국통일 발대식을 했죠. 저는 근데 그때부터 대중 노선이었거든요. 영삼 노선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대중 노선. 그래서 발족식도 대중적으로 하자. 그때 근데 발족식장에서 투쟁가
뭐 민족 해방가 이런 것만 부르지 대중가요를 부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대중 노선이기 때문에 제가 두만강을 불렀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하루 전날 미리 소문을 냈어요. 학교에. 누가 투신할 수 있다. 사회과학관 5층에서. 그래서 관심을 집중시키고. 그리고 제가 머리를 깎은 상태에서 하얀 두루마기를 딱 입고 두루마기를 입고 뒤쪽에 교육대학 쪽에서 사범대학 쪽에서 뒤로 오고 2,000명 정도가 모였는데 뒤로 홍해바다 가듯이 뒤로 나오는 거예요. 쫙 가르고. 그리고 한 명을 이제 사회과학관 옥상에서 진짜로 동을 떴어요. 핸드마이크 잡고. 막 아지테이션을 해. 그리고 허수아비를 떨어뜨렸어. 사람들이 막 비명 지르고. 이 상태에서 제가 이제 사이렌을 울리면서 뒤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뒤쪽에서. 그냥 가르고. 2,000명 학우들이 일어나서 뒤에서 오니까 일어나서 쫙 길을 터주면서 기립박수 치고 남자 둘 여자 둘 하얀 소복을 입히고 대형 태극기를 앞세우고 그리고 양쪽 옆에는 8명씩 하얀 옷을 입고 흰 마스크를 하고 가드들을 딱 세우고 거기 진출했어요. 진출하자마자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오늘이 제 생일입니다. 저는 구속됩니다. 지금 이 순간 수배입니다. 시골에서는 10남매 10번째 막내 키워놨더니 우리 막내가 가서 사고 치는구나 하는 것도 우리 어머니는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는 지금 이 순간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러나 저는 우리 어머니가 1921년도에 태어나서 일제 제하 거치고 홋카이도로 강제징용 남편 보내고 그리고 6.25 때 인민군한테 끌려가서 총살 직전에 다시 돌아왔고 보릿고개 넘기고 막내 10번째 아들을 대학 보냈는데 그 아들을 막내 아들을 감옥을 보내야 되는 이 심정을 우리 어머니는 알고 있을까요? 이러면서 그렇지만 나는 어젯밤에 태극기 앞에 있는 대형 태극기를 두르고 잠을 잤습니다. 그렇게 포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 길을 나서는 것은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보다 더 크신 어머니, 우리 어머니들을 낳아주신 조국이란 더 크신 어머니를 향해서 지금 나갑니다. 이러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장대 높이 뛰기로 휴전선을 훌쩍 넘어 두만강에 풍덩 빠져 우리 조국 통일의 그날을 생각하면서 두만강을 부릅시다. 두만강